근데 지금처럼 집주인들이 호가를 이렇게 확 올려버리면 이제 매수인이 이런 이제 의문이 들거든요. 아니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시장이 과열됐다가 하락으로 전환할 때 얘가 트리거 역할을 해요. 수가 매수자가 10명이 대기하고 있고 매도자가 2명이었어도 침체 상황이면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 이번 시간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이현철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유튜브에서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 그리고 부동산 폭등장이 온다. 저자 이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지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집값이 상승할 거란 예상을 내놓기도 하고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좀 정상적이진 않다 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까지 폭등한 이유를 좀 되짚어 본다면 어떨까요? 사실 이게 좀 쉽게 설명할 수도 있고, 좀 복잡하게 이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쉽게 쭉 설명하자면 시간이 좀 많이 길어요. 그 네, 부분에 최대한, 대해서 한번 네, 제가 네. 수요 공급 이론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혹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급이 지금 적어서 네, 공급이 적어서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제가 반대로 공급이 10개가 있고 수요가 2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네.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으면 당연히 집값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대부분은 생각을 하겠죠.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전제를 좀 바꿔보면 이 참여자들이 모두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수요자도 2명의 수요자도 집값이 상승을 그리고 계속 올라갈 것 같다. 네네. 그리고 이 팔고자 하는 10명도 집값이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시세가 10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네네. 그러면 이분들이 집을 팔 때 어떤 행동을 할까? 이게 이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복잡해지네요. 그렇게 하니까 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적극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수요와 공급이 이 수를 가지고 판단하느냐 이건 뭐냐면 양쪽 다 기본적으로 적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실 상품은 예를 들어서 그쵸, 우리 네. 이제 허니버터칩 막 그 난리 나는 상황을 겪었잖아요. 네네네. 그걸 예를 들면 허니버터칩을 제공하는 공급자는 제가 회사잖아요. 그럼 이 회사는 정해진 가격에 계속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적극성이 100%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과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야 된단 말이죠. 적극성이 10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맞물리면 수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수가 월등한 게 이기는 거죠. 힘의 균형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적극성이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지금 아까 이제 전제했던 것처럼 네네네. 부동산에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 매도자 10명이 적극성이 없어요. 호가를 조금씩 올리죠. 왜냐하면 일찍 팔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네. 적극적으로 팔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 뒤에 누가 팔리는 거 봐서 그 다음에 누군가가 11억에 팔렸다. 그럼 난 12억에 팔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매물 내놓고 걷어들이고 이게 그렇죠. 반복되더라고요. 근데 매수자는 지금 급하단 말이죠. 이 매도자들이 같이 올라갈 걸 기대하니까 매도자가 자꾸 호가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오늘보다 내일 가면 더 비싸지고. 그러니까 매수자는 쫓아가면서 사야 돼요. 적극성이 거의 100%, 200%, 300%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수가 10명 대 2명으로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폭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요 공급에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일반 시장에서는 서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서로 입장이 바뀐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침체 상황이다. 침체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누가 적극성을 띄어야 될까요? 매도자가 그렇죠. 적극성을 매도자죠. 띄어야 됩니다. 그럼 매도자는 적극적으로 집을 팔아야 되고 매수자는 적극성이 필요가 없어요. 자꾸 가격이 떨어지니까 기다릴수록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가 매수자가 10명이 대기하고 있고 매도자가 2명이었어도 네. 침체 상황이면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매도자 우위, 매수자 우위 그렇죠. 이런 네, 얘기가 그게 나오잖아요. 정말 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승장이 되면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벌어지거든요.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라는 건 매도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자가 자꾸 호가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매수자는 이제 쫓아가서 막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등 상황이 벌어지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변수가 있는데 혹시 공급이 네네. 아파트 시장에서 공급이 네. 혹시 뭔지 음. 우리가 공급. 흔히 공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일단은 공급이 뭐 뭘까요? 이제 재건축되거나 네. 아니면 뭐 신규 택지에 이제 뭐 신도시처럼 생기거나 네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공급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밖에 없을까요? 그러게요. 뭐 그럼 아파트 우리가 일반 아파트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팔고자 하는 사람 이건 뭘까요? 예를 들면 뭐 다주택자가 네. 이제 자기 집을 하나 정리하면 그것도 공급이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공급을 네. 지금 사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공급이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아파트에서 살다가 누군가는 팔 거 아니에요. 매도. 네, 네. 그러니까 뭐 네이버나 이런 데다 이제 매물을 내놓잖아요. 부동산에. 그게 이제 공급인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로 이렇게 지어서 이제 팔려고 하는 분양 물량. 네, 분양 물량. 네, 네. 분양이 바로 이제 공급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아주 애매한 상황에 있는 이 분양된 거를 이제 분양권이라고 하죠. 분양권을 네. 또 누군가는 끝까지 들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중간에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또 공급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공급이 성격이 다릅니다. 적극성이라는 측면에서. 자, 여기서 보면 자, 분양 물량은 아까 허니버터칩 얘기했던 것처럼 제과점 과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팔잖아요. 적극성 100%라고 했죠. 그렇죠. 네. 분양이 바로 이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분양은 다 팔아야 되니까 무조건. 그렇죠. 분양은 가격 중간에 올라간다라고 해서 분양 스톱하고 나 가격 올릴 거야.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분양 물량은 적극성이 100%인 매물이에요. 그리고 이 나머지 두 개, 일반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매물과 분양권을 팔려고 하는 매물은 얘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적극성이 굉장히 많아졌다가 아니면 거의 0에 가깝게 수렴했다가 이렇게 바뀌는 물건이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똑같은 공급인데 그러네요, 진짜.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과열되면 이 일반 아파트와 분양권을 전매하려고 하는 거는 적극성이 떨어지면서 공급 역할을 거의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정 상황에서 이 세 가지를 합하면 예를 들어 한 1,000개 정도 매물이 있었다. 그러면 과열되는 상황이 되면 이 두 개 일반 아파트와 분양권 매도 물량이 적극성이 사라지면서 공급 역할을 못하면서 공급이 확 줄어버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건 이것만 신규 공급하는 것만 그쵸. 갖고 네. 이게 적다 많다 이걸 지금 막 따지는 거예요. 이거는 변화되는 양은 사실 크게 많지 않아. 오히려 이 시장 전체 공급 양에서 보면 일반 매물 파는 양이 훨씬 많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1년에 그쵸. 거래 건수가 아파트 거래 건수가 보통 한 7, 80만 개 정도 이제 거래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공급인 거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죠. 네. 그리고 공급 양은 이거보다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거래된 것이 이거니까. 그럼 이게 훨씬 더 많은 양인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게 들쭉날쭉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급 양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를 보면
수요를 보면 자, 안정적인 상황에서 수요를 보면 이때 무주택자들은 집을 안 사잖아요. 그렇죠. 네. 수요자가 아니에요.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네, 그렇죠.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수요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사람인데 우리가 집을 필요한 사람이지만 수요자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매매하고 이제 그 임대차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임대로 가는 거죠. 매매는 안 사는 거예요. 수요자가 고정된 수요자가 그렇죠. 아니네요, 변하는 저거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네. 그런데 시장 상황이 변해서 과열되니까 지금 무주택자들이 집을 막 엄청 사려고 하잖아요. 수요자로 수요자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1주택자였던 사람이 지금 다주택자로 변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자로 더 많이 수도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적극성은 100%, 200%. 그러니까 폭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수요와 공급과 함께 네. 또 이제 금리도 저금리고 뭐 유동성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네, 네. 이제 올라간 원인에 예, 대해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이제 이제 올라가는 상황에서 방향이 같은 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그걸 또 더 부풀리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금리가 저금리 상황이다. 그러면 좀 하나 사려고 했던 사람이 그럼 두 개를 사지. 이런 식으로 되고 안 사려고 했던 사람도 저금리니까 그래도 좀 빌려가지고 내가 이자 부담이 적으니까 사도 되겠지. 이렇게 해서 더 사게 되고 돈이 또 풍부해진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늘어나는 돈 가지고 하나 더 사면서 가격 올리면서 살 수도 있고. 네네. 이런 이제 방향이 같을 때는 이 영향을 좀 부풀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호재 같은 경우도 호재가 생겼으면 상승장에서는 사실은 이만큼 영향이 있을 게 이만큼으로 부풀려지죠.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이제 요즘 막 네. 핫한 인더원조 GTX 그런 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잖아요. 거기는 경기도에서 서울 가격보다 아니면 막 그 강남 인접한 어떤 좀 다른 가격보다 더 비싸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치에 안 맞는 가격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거는 호재가 계속 이렇게 부풀어져서 그거를 더 이제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반대 상황일 경우. 반대 상황일 경우에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승장인데 네, 금리가 올라갔어요. 사실 2018년도에 어느 정도 금리를 올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영향이 없었거든요. 그때 2017년도에는 이제 미국 금리가 올라가기만 해라 막 이제 박살 날 거다. 이런 이제 견해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금리를 딱 올렸는데 전혀 이제 반응이 없었던 상황이 있었죠. 그러니까 반대 상황일 경우에는 이런 게 거의 영향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좀 요인, 그 힘의 크기를 가지고 네네.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1차 요인과 2차 요인. 1차 요인은 이 추세, 시장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을 1차 요인으로 보고, 그 다음에 2차 요인은 방향이 다를 때는 영향이 별로 없고, 방향이 같을 때는 이 힘을 크게 하는, 네네. 그게 이제 2차 요인. 그래서 2차 요인을 꼽자면 보통 이제 금리, 인구, 그 다음에 호재, 악재,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집값 분석 요인으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다 2차 요인이고 1차 요인은 전세,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이게 사실 바닥권에서 사람들이 집을 안 사가지고 계속 떨어질 거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전세로 인해서 가격이 턴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전세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분양, 우리나라에만 있는 또 특별한 제도가 선분양 제도잖아요. 우리나라만 있나요? 예. 그러니까 활성화되어 있는 게 실제로 우리나라에만 분양권으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투기 심리를 굉장히 시장을 과열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장이 과열됐다가 하락으로 전환할 때 얘가 트리거 역할을 해요. 아까 이제 공급에서 네네네. 그 100% 적극성 100%라는 공급으로 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분양권이 이제 안 팔리는 상황이 오면 그게 이제 미분양이죠. 음. 미분양. 이 미분양이 나타나게 되면 시장을 반대 이제 방향을 바꾸게 되게. 아, 미분양이 그럼 많이 막 증가한다는 얘기가 들리면 아 때가 됐구나 이렇게 볼 그렇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 음. 그 요인이 있죠. 네네. 그게 이제 바로 정부의 정책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람 심리와 전세, 분양 그리고 정책 이 네 가지를 제가 1차 요인으로 꼽고 나머지는 2차 요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방향을 결정하는 게 말씀하신 심리, 정책, 분양, 미분양 네. 이런 게 이제 것 때문에 방향이 결정이 되고 네. 방향이 결정되면 아까 말씀하신 2차 요인에 따라서 이제 그렇죠. 변동이 막 심하게 네. 나타난다는 그러니까 말씀이네요. 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상승장에서 악재가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람이 해석을 달리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서울시장 당선되면서 첫 번째로 낸 정책이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럼 사실 이거는 강력한 규제거든요. 악재예요. 음. 근데 이거를 당한 사람들은 오히려 해석을 달리해서 호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호재로. 재개발 잘 예, 자개발 해주려고. 재건축을 잘 추진하기 위한 그렇죠. 정지 작업이다. 해석을 맞아, 달리하는 그렇게 거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음. 이제 안전진단 통과하고 하면은 매수를 금지시키겠다. 그랬더니 또 이것도 호재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침체 상황에서 옛날에 이제 벌어졌던 게 2013년도쯤인가가 그 지하철 개통을 하거든요. 네네. 지하철 개통은 특히 이제 7호선이 그때 개통했거든요. 엄청난 호재잖아요. 근데 집값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악재로 변하는 거죠. 아, 우리 동네는 안 돼. 이런 호재가 있는데도 안 올라가. 그러니까 더 던져버리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달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집값의 방향을 이제 결정하는 게 정부 정책이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네. 어쨌든 지금까지 정부가 이제 4년 동안 집값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네. 많은 정책들을 지금 쏟아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잘 먹히지 않았다는 네, 게 네, 분석인데 네. 그렇다면 그런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나오고 나서 이제 좀 지나서 네, 네, 9.13 네, 네. 대책을 내놓죠. 음. 근데 9.13 대책이 나오고 나서 반응은 지금과는 달랐죠. 시장이 완전 하락했어요. 그러면서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이제 하락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전부 방향도 그랬으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사실은 없던 그 강력한 규제가 없던 상황에서 갑자기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규제를 팍 때려버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충격을 먹은 거죠. 네네네. 충격을 먹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침체 쪽으로 갔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때 이제 한 그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네. 이때 저는 폭등을 할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중 심리라는 거는 사실 쉽게 꺾을 수가 없어요. 책에도 제가 그 정리를 해놨는데 정부 정책은 이론상으로는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바꿔버릴 수 있어요. 전세도 뭐 이론상으로 보면 없애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정책이니까. 엄청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양도 뭐 했다 안 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정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이걸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정부가 그거를 모든 거를 무시하고 부동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거에 올인할 수 있는 정부냐. 이게 이제 현실적인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항상 이쪽도 보지만 이쪽도 봐야 되고 누군가 집 가진 사람들을 봐야 되지만 서민도 봐야 되고 네네. 항상 이 사람들을 공평하게 만들어주는 시선으로 이렇게 정책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정책의 힘의 크기가 어느 정도 한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9.13 대책이 나왔을 때 네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좀 아쉬워했던 게 뭐냐면
야, 이거보다 조금 더 강력했으면 아, 그거보다 더. 네, 이거보다 좀 더 강력했으면 네. 하락으로 넘어갔을 텐데 왜 거기서 멈췄냐. 근데 그게 정부의 최선인 거예요. 여기서 하락으로 넘어가면 네. 하락으로 넘길 수는 있거든요. 그럼 이제 침체잖아요. 영향받는 사람이 훨씬 또 그럼 침체가 많아지니까. 되면 그 정부한테 다 잘했다고 박수 쳐줄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미친놈이라고 욕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힘을 강력하게 내놨는데 약간 약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내놓은 정책이기 때문에 힘은 엄청 강했죠. 네네. 근데 이거를 시장이 이제 내성을 가지고 한번 쭉 이겨내고 나니까 그 다음 정책들은 이제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을 많이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만약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공급을 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계속 올라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공급이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계속 올라가는 건 어떻게 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 잘하고 있어 박수 쳐줄까요? 아니잖아요. 막 욕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는 이때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은 뭐냐?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 결국엔 세금하고 대출이죠. 네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9.13 대책 때 확 풀었고 그걸 시장이 이겨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9.13 대책보다는 다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한번 이겨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내성이 쌓인 거죠. 우리가 지금 백신 맞는 것처럼 네네네. 한번 딱 백신 맞으면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잘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거죠. 9.13 대책 백신을 빡 맞으니까 그 다음은 그냥 이제 하찮은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정책이 나오면 여기가 올라가는구나. 이제 해석을 달리 하는 거죠. 그럼 정부 정책은 어떻게 내야 될까요? 이거 뭐 어느 정부든 마찬가지겠지만 네, 방법이 뭐, 사실 없어요. 한계가 그냥 있잖아요. 이거를 할 수 있으면 뭐냐면 과열되기 전에 막아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데 네. 과열되기 전에 또 강하게 막으면 미친놈이죠. 그렇구나. 이게 정말 답이 없는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정부는 사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역대 정부를 다 보잖아요. 그러면 다 답답할 정도로 이게 그 형편없는 정책들을 내거든요. 그리고 그 정책들이 효과를 그 당시에 거의 그 정부가 바라는 방향으로 효과를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경제 경제 위기가 있으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부양책으로 이제 규제를 다 풀어주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이 살아나지 않아.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전세난이 생겼는데 전세난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잡혔잖아요. 그러면서 부작용으로 집값이 막 뛰고. 그리고 이제 그 집값이 뛰는 거를 문재인 정부가 받아 안아서 이걸 잡으려고 했지만 이제 소용이 없이 계속 폭등했던 거고. 네. 제가 예상하지만 다음 정부 때는 이제 하락을 그냥 자연스럽게 겪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집값이 뭐 꼭지라는 이제 꼭지냐 아니냐. 네, 이게 네, 뭐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꼭 올바른 논란인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 좀 어떻게 진단을 좀 해야 될까요?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 다다랐다. 그게 이제 많이 올랐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은 이 시장이 과열되면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한 가늠을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옛날에 보면 2억짜리들이 뭐 한 3억, 4억 갔을 때도 비싸다. 이렇게 해요. 너무 많이 올랐다 했는데 얘가 또 6억, 7억 가고 그렇죠. 심지어는 막 10억씩 가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 정도가 마지노선이다라고 생각했던 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그때가 고점이다라고 얘기한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그걸 다 이겨내고 막 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지금이 많이 올랐으니까 고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전환할 수 있는 현상들이 벌어져야 그게 이제 진짜 고점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현상이 고점에서 이제 하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일반 아파트 시장에서는 정체기가 오는 거예요. 정체기가 오고 분양 시장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조금씩 낮아지다가 이제 미분양이 생겨요.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상황이 바로 이제
전환되는 그 시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일반 아파트에서 정체기 이 상황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예상할 때 내년 정도부터 좀 늦어도 내후년부터는 정체기가 어느 정도 이제 전체적으로 확산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지금 상황에서만 보면 네. 그런 지금 말씀하신 상황들이 안 올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있고, 네. 야 이거 진짜 이렇게 오겠어? 네. 워낙 지금도 청약 경쟁률이 막 높고 네, 막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 할 것 같아요. 네, 예. 그 이제 그런 상황이 침체기가 이제 시작되는 네. 그런 이제 상황들이 어떻게 좀 앞으로 전개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시장에서 정체기가 온다는 건 뭐냐면, 오히려 심리가 굉장히 과열돼서 그게 극으로 갔을 때 그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누가 만드느냐? 바로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들이 뭐가 네. 있냐면, 호가를 집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매도 매물을 내놓는데, 제가 이때 이제 적극성이 거의 결여된 상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막 갑자기 막 2, 3억 높은 그게 던져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2, 3억도 아니고 네. 막 4, 5억 이런 식으로 이제 확 올려버리는 거예요. 실거래가와 갭이 진짜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냥 옛날로 치면 집 한 채 가격을 그냥 거기다 딱 부수셔 넣는 거죠. 살려면 사고 네. 말아라. 그렇게 올려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사고자 하는 매수의 주체는 그동안에 그 집을 안 가졌던 무주택자들이 이제 대부분이 그 주체거든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사실적으로 보면, 그 냉정하게 보면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오르는 기간 동안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샀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그게 깨지면서 불안하니까 이제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돌렸는데, 네. 그럼 이분들이 살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 집값이 더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실거래가가 10억이다. 그러면 매물을 내가 진짜 많이 줘도 10억 5천이나 11억 정도까지는 내가 용인을 하겠다. 그 정도면 누군가가 또 12억에 사고 13억에 사고 이렇게 연결되면서 내가 산 가격보다는 올라가겠지라는 기대를 하면서 사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이제 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집주인들이 호가를 이렇게 확 올려버리면 이제 매수인이 이런 이제 의문이 들거든요. 아니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거를 사면은 진짜 올라갈까? 네. 아니 내가 예를 들어 10억짜리 이제 집이었던 게 15억에 샀어요. 그럼 누군가가 17억, 18억에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는. 그 다음에 돈도 이제 여력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네. 내가 현금 가진 사람이 3억, 4억 가지고 있는데 15억까지는 영끌해서 사겠는데 15억짜리는 이제 못 사는 거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팽팽한 대립이 벌어지는 거예요. 매도자는 안 팔고 계속 호가를 올려요. 매수자는 이제 이게 사고는 싶은데 쫓아가서 살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냥 거래가 잘 안 일어나는 상황. 지금 거래 절벽 상황이 좀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벌써부터 조금씩 전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근데 지금 이제 거래 절벽이 일부 좀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장 지역 뭐 이런 데서부터 이제 나타나고, 좀 덜 오른 데는 또 거래가 또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데까지 이제 한번 거래가 일어나고 나면 여기도 호가를 확 올려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진짜 거의 전 지역이 정체기, 거래 절벽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양 시장에서는 네네. 신기하게 지금 예를 들면 청약 경쟁률을 제가 이제 여쭤볼 건데, 네네. 지금 소형하고 대형이 있어요. 네네. 그럼 이런 것 중에 어떤 게 지금 청약 경쟁률이 높을까요? 글쎄 지금까지 봤을 때는 소형이 네.
관심이 높으니까 그렇죠. 네, 소형을 많이 선호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요즘 보면 청약 경쟁률이 바뀌었어요. 청약 경쟁률이 대형이 월등하게 높고 소형이 경쟁률이 이제 낮아졌어요. 근데 소형이 그동안은 물량이 또 많아서 그렇죠. 많이 네. 들어간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양 물량이 네. 이 이제 인기가 좋은 쪽으로 집중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사는 사실 팔리는 게 중요한 거지 얘가 집값이 올라가냐 내려가냐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정한 가격에 팔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팔릴 수 있는 걸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소형의 인기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대형을 분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 10년 동안 거의 대형을 분양을 안 했어요. 그럼 이 누적된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형은 지금 집중돼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신축 소형은 이제 넘쳐나는 거죠. 그리고 신축 대형은 지금 완전히 희소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자 동네에서부터 조금씩 이제 삶의 이 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동네에서 먼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부자 동네에서부터 이제 대형을 조금씩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제 너무 하지 않냐. 이제 소형에 너무 집중할 필요 없이 이제 돈도 벌었고 하니까 이제 삶의 질적으로 좀 이제 추구하자. 그래서 일반 아파트도 대형을 좀 사기 시작하고 분양 시장도 대형을 사는데 문제는 대형을 분양하는 게 없어요.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가 조금만 몰려도 경쟁률이 확 올라가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눈에 표시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소형은 이제 조금씩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서울은 아직 이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다 적용되고 있지만 네네. 사람들이 인식할 때 사실 제가 이제 분양을 오랫동안 해봤지만 사람들이 분양가가 싸다 비싸다의 기준을 사실 잘 잡지 못해요. 이게 명확하게 비교 대상이 있으면 딱 비슷한 거가 있지 않으면 그냥 이게 그냥 비싼가? 다 비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비교 대상이 정확히 있거든요. 바로 옆에 옆단지. 옆단지의 새 아파트가 얘가 가격이 얼마야. 그럼 얘 분양가랑 비교해 보면 이거 엄청 싸네. 그럼 이런 거는 사람들이 막 몰리죠. 로또죠, 로또. 예.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고 경기도 외곽으로 가면 이게 이제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분양가가 이제 조금씩 비싸다는 느낌을 받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청약 경쟁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분양 시장에서는 외곽부터 청약 경쟁률이 점점 낮아지고 그 다음에 미분양이 외곽부터 생겨요. 외곽에서부터. 그게 안으로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한참 지나고 나면 결국 서울에도 미분양이 생기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먼저 분양했던 게 이제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네네네. 프리미엄이 약해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프리미엄이 거의 안 붙는 상황이 되면 이제 입주할 때 이런 아파트들이 입주할 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락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분양 물량이 좀 줄어서 네. 줄다 보니까 저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올해 이제 뭐 분양 청약 경쟁률이 뭐 100대 1을 넘었다. 네네. 뭐 일부 이렇게 예. 이제 통계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예. 그거 자체가 물량이 좀 적었기 때문에 더 많이 통계적인 경쟁률이 높게 나온 그런 거라고 것도 볼 어느 수 있을까요? 정도 있을 수 있죠. 지금 수요자들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분양 물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야 이게 좀 그 사람들이 균형적인 감각을 느끼면서 네. 조금 선택의 폭이 이제 늘어나면서 좀 적극성을 좀 떨어뜨리게 만드는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가 좀 공급량을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좀 심하게 하면서 서울 내에서 이제 공급량이 좀 줄면서 이게 사람들이 더 적극성을 띠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그 예정되어 있던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재개발 재건축들이 다 사업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조금씩 자꾸 미루니까 이제 현재 분양하는 것들이 이제 줄어드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정부도
지금 문제는 이제 인식 전환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전까지는 정부는 항상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공급은 충분하다.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이 정부가 뭘 추구하고 있는지 정확히 느끼는 게 매수세는 정말 심하게 규제를 하면서 공급은 굉장히 안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였거든요. 그게 뭐냐면 정말 떨어지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을 안정화를 시키려고 하지 떨어뜨리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실패한 거잖아요, 완전히. 그러면서 이제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라고 이제 이 정책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도 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지금 정부한테 정말 아쉽거나 아니면 정말 이 시장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느끼는 게 3기 신도시를 제대로 만약에 분양을 공급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으면 지금 사전 청약을 하잖아요. 네. 사전 청약을 한다는 거는 준비가 덜 돼 있다라는 거죠. 3기 신도시는 발표한 지 오래됐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면 그거를 제대로 분양하려고 했으면 이미 이제 지금 본 분양을 해야 되는 거죠. 제대로 추진하려고 했으면. 그러네요. 네. 사전 청약하고도 뭐 10년, 5년 이렇게 걸리면 그러니까 분양 준비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말만 막 그렇게 그렇게 하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부랴부랴 이제 지금 자신들이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거를 이제 인지하고 공급을 늘리겠다고 인지에 막 조금 적극성을 띠니까 이제는 이제 뭔가 추진할 만한 게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하지도 않았더니 막 사전 청약을 막 대폭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어쨌건 간에 인식 전환이 생기면서 공급을 늘리려고 지금 노력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한다라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지금은 눈에 안 띄지만 내년, 내후년 가면 현실적으로 조금씩 더 늘어나는 물량들이 생길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경기도권은 분양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부터 외곽이 이제 서서히 생기고 서울권에서도 이제 조금씩 이제 그런 조짐이 보이면 반드시 분위기가 연결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일반 아파트에서는 이미 이제 정체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계속 이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치명타를 가한 게 대출. 네. 대출을 이제 거의 규제에 가깝게 이제 막 중단시키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예 안 하기도 하고 네.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때 살 여력이 물리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 이제 대폭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멀지 않아서 이제 그런 이제 하락으로 이렇게 조금씩 전환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게 뭐 내년이 될지 조금 미뤄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방향으로 이제 네. 가고 있는 건 네. 맞다라고 이해를 해야겠네요. 네. 네. 전세도 좀 안정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좀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게 사실 전세의 지금 이제 수급 상황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됐어요. 이제 급등 상황, 사람들이 제도가 새로 생기면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급등기에 이제 적응을 어렵게 이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 전세는 사실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 사람은 이득 보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집은 매매가가 올라갈 때 내가 지금 사서 더 올라가면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좀 무리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전세는 무리할 수 없습니다. 무리하면 내가 그 다음 올라가면 나는 이제 어떻게 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까지 생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포기하는 거죠. 이제 진짜 그냥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 임대인들이 전세가도 굉장히 많이 좀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물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전세세가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쫓아가서 이제 계약을 맺을 거라고 임대인들이 이제 염두에 두고 올리는데 이제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간히 거래는 일어나지만 정말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영향력이 엄청 커지는 게 생깁니다. 뭔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입주 물량이에요.
입주 물량이 임대차 3법에 없을 때와 있을 때 영향력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전세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 큽니다. 거의 옛날에 비해서 4-5배 이상 커지고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아까도 계약 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눌러 앉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임차인도 줄어들었고 매물도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때 갑자기 새 집, 1000세대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일단 빈집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빈집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입자들 수가 줄어 있는 상황에서 이사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 집을 이제 메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영향력이 커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세가를 얘가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 입주 물량이 그러면 이제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입주 물량은 사실 계속 예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갑자기 네, 생기는 게 아니고 네, 그런 게 3년 전에 분양을 다 여기저기서 막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입주가 예정된 지역들별로 이제 아파트들이 다 있어요. 지금 뭐 강남 같은 경우는 네. 그 자이, 뭐 제일 기대하시는 뭐 네. 둔촌주공 이런 그런 데도 있고 네. 뭐 지금 이제 막 입주하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재개발된 지역이 또 이제 입주 거의 12,000세대 정도 이제 입주 예정이고 네. 이런 데들은 전세가들이 이제 주변 전세가들이 뚝뚝뚝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 한 번 더 요동칠 것 같은 게 이제 한 번 갱신 청구권을 쓴 사람 있잖아요. 예. 그분이 2년 뒤에 이제 계약할 때 그 네. 시점이 오면은 네. 어쨌든 간에 기존 갱신했던 금액보다 한 몇 억이 올라 있을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생겨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은 한번 썼지만 다음에 이제 계약할 때 네. 그때는 딴 데 가서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도 이제 네. 문제는 그때가 임차인이 눈에 안 보이는데 자 그때 되면 오히려 매물이 느는 효과가 생겨요. 지금은 눈에 매물이 한두 개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만약에 70% 눌러 앉았던 사람이 만약에 다 나온다. 그러면 임차인도 70%가 나오고 매물도 70%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눈에 가시적인 효과는 오히려 저기 그 매물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훨씬 크게 작용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입주 물량은 계속 있어요. 군데군데.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세입자가 오히려 선택의 폭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또 중요한 변수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데 중요한 요인이 사실 전세가를 올리는 기본적인 원인은 매매가거든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자 제가 아까 임대차 3법이 적용되기 전에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때 전세가는 왜 올랐냐? 바로 매매가가 올랐기 때문에 전세가가 오르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 전으로 가보면 이미 수급 상황은 안정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2017년 말 박근혜 정부 때 전세난에 의해서 갭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갭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얘기는 전세 공급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도권에서 2017년 말부터 2018년까지 전세가가 하락해요. 그러니까 그게 전세 공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하락을 했어요.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안정되는 상황이에요. 안정되는 상황인데 전세가가 오르고 있었어요. 왜 올랐냐? 이거는 매매가가 올랐기 때문이에요. 이 매매가가 오르기 때문에 전세가가 오르는 건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인 아파트가 있어요. 매매가. 전세가는 5억이에요. 근데 얘가 20억이 됐어요. 그럼 전세가가 얼마가 적당할까요? 보통 뭐 전세가율이 한 50% 되니까 네. 10억 정도는 10억이 5억에서 10억으로 올라가면 너무 과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7억, 8억 정도에 맞춰지게 돼요. 임차인도 이때는 인정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매매가 대비 7억이면 굉장히 싼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임차인이 그러니까 적극성으로 제가 표현을 하는데 임대인은 매매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전세가도 급등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한 10억 정도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은 떨어뜨리려고 노력하는데 봤더니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5억이면
너무 내가 봐도 심한 게 싼 거죠. 25%밖에 안 되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럼 7억 8억 선에서 우리 합의 봅시다. 이렇게 합의 보는 거죠. 그럼 7억 8억 선에서 이제 합의 보고 계약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5억에서 2억이 급등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전세가율은 사실은 35%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가격으로만 보면 2억이 급등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급이 안정이 됐지만 그 상승장 막바지에서 전세가 상승이 일어나는 거는 매매가가 계속 이제 폭등에 의해서 올랐기 때문에 전세가가 어느 정도 그 키를 맞추기 위해서 전세가가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체기로 가잖아요. 네네. 정체기로 가면 이때부터 매매가 상승이 안 일어나잖아요. 네네. 그럼 이때부터 전세의 수급은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가도 안 올라가. 그러면 이제 전세가가 약간 후행하니까 조금 오르다가 얘도 이제 안정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 안정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매물이 좀 늘거나 입주 물량이 늘거나 이런 게 훨씬 더 효과가 크게 나타나면서 오히려 하락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크죠. 이번에 좀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무주택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제일 이제 많이 듣는 질문일 것 같긴 한데 뭐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뭐 사기는 좀 어렵고 아니면 뭐 갭 투자라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동산이 사이클이 굉장히 길잖아요. 네. 최소한 10년이 넘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14년, 5년 뭐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이걸 경험을 해야 경험을 해야 좀 어느 정도 그 다음 예상이 되거든요. 경험을 안 한 사람은 사실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하락장을 경험한 분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경험을 안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다 왜냐하면 지나왔으니까. 그쵸, 그때 뭐 내가 사람이 없었냐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의 이거를 관심 있게 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은 계속 하락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상황에 그냥 뭐 집중해서 공부를 하거나 왜 떨어지는지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장을 겪어본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락을 좀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락을 겪은 분들은 제가 상세하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지금 영끌에서 산 사람들은 하락 가면 거의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집을 못 사서 막 불안한 거에 거의 10배 이상 더 심한 어려움이 닥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안 겪어본 분은 이거를 예상을 못 해요. 절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상승했으니까 상승 뭐 하락으로 전환해봤자 뭐 그건 내가 쉽게 견딜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지 말라라고 저는 이제 좀 가능하면 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실은 공감이 형성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무주택자분들한테는 지금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얼마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하락으로 전환해서 여러분들이 그때 집을 사면 더 힘드니까 지금은 버티는 게 훨씬 낫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거의 한 8, 90% 돼요. 8, 90%. 거의 다네요. 그래서 이제 이때 좀 공부를 또 한 분과 안 한 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부를 한 분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지방에 서울 수도권은 좀 이제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많은 시장이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 찍고 올라갈 수 있는 좀 별개로 가거든요. 그런 데에 말씀하신 것처럼 갭 투자를 한다든지 내가 굳이 거주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럼 그런 데를 좀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데 공부를 한 분만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서울에 있는 분이 지방 거를 산다. 그쵸, 공부를 안 했는데 그럼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한 분들은 제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부가 안 된 분들은 그냥 참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래도 나는 죽어도 못 참겠다. 네. 그러면 제가 대형을 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락이 이제 진행되고 나서 다음 사이클은 제가 반드시 다음 이제 대세는 대형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예,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자연스럽게. 좀 제가 뭐 그 간단하게 예를 드리자면 네네. 지금 아까 분양 시장 얘기를 하면서 소형의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대형은 청약 경쟁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 어떻게 되냐? 미분양이 나와서 분위기가 침체되는 거는 분양 시장에서 소형이에요. 소형이 많이 분양하니까. 그리고 많이 분양해 왔으니까 이제 살 사람도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소형 위주로 이제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면서 미분양이 생겨요. 그리고 대형은 지금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경쟁률이 높으니까 심지어는 이게 분양이 다 되잖아요. 그럼 피가 붙는 것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분양 시장에서는 이미 앞으로 소형은 미분양이 생기고 대형은 프리미엄이 붙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일반 시장에서는 자 하락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많이 올랐던 게 있죠. 소형이 훨씬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 네. 소형이 훨씬 많이 올랐는데 떨어질 때 전세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전세가 하락 지지선 역할을 해요. 그래서 떨어질 때 지금 전세가율이 좀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다가 이렇게 전세가에 좀 어느 정도 근접하면 하락을 멈추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사이클로 보면 하락을 폭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통 한 30% 많으면 40% 선에서 멈췄던 게 전세가 밑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본과 같은 폭락이 벌어지지 않는 게 바로 이 전세의 역할이 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소형과 대형이 전세가율이 지금 다르거든요. 소형은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많이 벌어져 있죠. 그리고 대형은 좀 덜 올랐기 때문에 대형은 전세가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럼 떨어질 때 어떤 게 많이 떨어지겠어요? 소형이 훨씬 많이 떨어집니다. 네네. 그리고 대형은 덜 떨어지게 되죠. 그럼 이걸 종합해 보면 분양 시장에서 신축 아파트들은 이제 대형은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소형은 미분양이 막 누적돼서 막 침체되고 있어요. 네. 일반 아파트 시장에서는 소형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대형은 조금 떨어지다가 전세를 만나서 하락을 멈춥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하거나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걸 살까요? 계속 떨어지는 거를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에 소형을 살까요? 아니면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프리미엄이 막 붙고 있는 대형을 살까요? 그냥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자동이에요. 여기서 비싸니까 못 산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인 겁니다. 소형이 지금 싸서 사나요? 아니거든요. 왜 사냐? 소형이 올라가니까 사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올라가니까 사는 거예요. 뭐 올라갈 거를 사는 거거든. 그러면 대형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소형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소형을 사봤자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다시 던지고 대형을 사게 돼 있어요. 이게 대형이라 하면은 보통 이제 84제곱미터가 이제 중형이라고 보고 네. 그럼 84제곱미터 이상을 했는데 대형.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제 네. 평형으로 네. 하면 40평형대 이상. 40평형대 이상. 네. 그렇구나. 근데 이게 이제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서울과 경기권에 좀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분양이라는 게 네. 이제 서울에서 미분양이 날 수 있냐 네.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구분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것도 그 흐름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항상 경기도 외곽에서 생겨서 서울 안쪽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럼 하락장이 짧지 않아요. 하락장이 벌어지면 보통 한 5년 이상 하락을 하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서울도 침체기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서울도 만만치 않게 하락을 합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은 다르다. 뭐 강남은 다르다. 네네.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그렇구나. 2007년 이후에 하락할 때도 강남권
뭐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음마아파트 뭐 이런 것들 도곡 렉스 얘네들 많이 떨어졌어요. 그때는 대형이 이제 인기가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대형 같은 경우가 50% 이상 떨어졌고 소형은 이제 한 1-20% 그 정도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뀐 거예요. 소형으로.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사이클을 겪었군요. 네.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네. 이제 빌라 매수로 돌아서는 또 젊은 층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빌라 지금 매수량이 되게 크게 증가했는데 네. 빌라 또 뭐 그 또 대안을 찾는 분도 계실 텐데 네,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게 사실은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기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초보분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일종의 갭매국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인기 있는 것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럼 인기 없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싸거든요. 그러면 야 얘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얘도 언젠가는 이만큼은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오르기 위해서는 매수세가 뒤를 받쳐줘야 돼요. 네. 내가 사고 나서 그 다음 사람이 누군가 내가 산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사줘야 되거든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나 지금 보면 안 올랐었잖아요. 많이 다른 것보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안 올랐던 게 뭐냐? 사람들이 안 샀다는 거죠. 안 샀는데 그럼 지금 왜 사냐?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시기를 놓쳤다라고 해서 이제 이 불안한 사람들이 많이 오른 거는 쫓아가서 사기 어려우니까 덜 오른 거를 사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좀 살 때 올라가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사니까. 이때 올라가고 그 다음은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이제 하락으로 변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살 사람은 그냥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팔고 나와야 되는데 못 파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럴 때 물리면 그냥 한 10년 이상 여기에서 그냥 거주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들어갈 때는 이제 그냥 안 팔리면 그냥 내가 쭉 살지. 네, 네. 이런 어쨌든 지금 집이 없으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지만 나중에 이제 후회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상대적 박탈감이 제일 큰 거거든요. 다 같이 떨어지고 다 같이 올라가면 그 느끼는 게 별 덜해요. 네네. 근데 내 거만 가만히 있고 다른 게 막 올라가잖아요. 네네. 이게 진짜 제일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무주택자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이유는 냉정하게 보면 지금 무주택자는 손해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네. 전세 살고 있으면서 전세가는 안정하잖아요. 손해보고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왜 힘드냐? 상대적 박탈감이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집을 가진 사람들이 수억, 수십억을 벌었단 말이죠. 이게 자 빌라를 샀으면 빌라를 샀는데 이제 떨어지고 계속 조금 떨어지거나 이제 안 올라가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은 그래도 그냥 나는 거주권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착각이 뭐냐? 다른 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다른 게 막 올라가면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팔려고 해놨는데 사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이제 이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그래서 실제로 2013년, 14, 15, 16 막 올라갈 때 이때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있던 분들이 지금 한탄을 했던 게 내가 왜 이런 걸 사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금 뭐 현명하신 분들은 빌라가 좀 인기 많을 때 네. 지금 팔아서 그렇죠. 네. 지금 만약에 네. 물렸던 분들은 네. 이때 딱 팔고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타이밍을 네.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집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이제 현재 1주택자 또는 네. 다주택자들은 지금 상황에 앞으로 상황을 좀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될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집을 다 정리한다고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실거래도 팔아라 막 네. 이런 이게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는 하락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근데 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겪어보셔야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겪어본 분들은 지금 정리를 좀 한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있던 집도 팔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게 그 카페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니 왜 파셨냐? 이제 공감을 전혀 못하죠. 예. 근데 그분들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을 해서 하락장이 왔을 때 내가 집을 한 채 갖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던가를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쉽게 저는 집을 가진 분들한테 정리하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네네. 예. 왜냐하면 공감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럴 때 이제 그 갈아타기를 할 수 있으면 네. 대형으로 갈아타는 것도 나쁜 덜 떨어지니까 떨어질 때 좀 덜 떨어지고 좀 빨리 올라가거든요. 대형으로 갈아탈 수 있으면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대형으로 갈아타서 실거주를 하잖아요. 그럼 너무 편하지. 사실은 좁게 살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 네, 네. 세 식구가 24평에 살면 좁아요. 실질적으로는 33평이나 뭐 이런 데 살면은 좀 편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편하게 살면서 버틸 수 있는 여력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가 제일 사실은 지금 행동하기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죠. 가장 이제 양도세 중과 때문에 네네. 다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익은 생겼거든요. 근데 이 수익이 생긴 게 이제 다 본인 원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내가 벌었다가 아니고 이 돈이 내 원금이 돼요. 그러면 이때 이제 팔아가지고 세금 낼 생각을 하면 난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픈 네, 거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못 팔아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 양도세 중과를 풀어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상승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는 쉽게 풀어주지 않습니다. 다음 정권이 되더라도 반드시 양도세 중과를 풀어주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하락장으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또 과거에 한번 있었잖아요. 네. 양도세를 아예 그냥 없애준 네. 그런 사례도. 예. 그때에 그걸 풀어준다고 해서 이제 풀어주게 되면 그때는 풀어주게 되면 이제 실질로 매물의 적극성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양도세 중과를 풀어주잖아요. 네. 매물의 적극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하락으로 전환시키지 못합니다. 네. 근데 하락으로 시장이 정책이나 하락장으로 변하잖아요. 그럼 이때 양도세 중과를 어느 정도 좀 풀어주잖아요. 그럼 이때 매물이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하락을 더 가속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양도세 중과가 풀어지는 시기가 언젠가 만약에 온다면 그때 집을 꼭 사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때부터 더 하락하거든요. 더 하락할 수 있다. 네, 그때 사는 거는 사실은 이 예를 사람으로 친다면 머리 넘어가서 이 어깨에서 사는 거죠. 사실은 살려면 무릎이나 무릎 발목 정도에서 사야 그게 적당한 시점인데 어깨 내려가는 어깨에서 살면 우리가 흔히 이제 투자법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 하락을 경험하지 않은 분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지금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양도세를 완화해 준다고 해도 매물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네, 지금 상황에서는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매물이 나와도 적극성이 결여된 매물 있잖아요. 호가를 높게 올려놓고 팔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매물들. 네. 그러니까 가격은 떨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그렇죠. 매수세가 그러니까 서로 않겠죠. 경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매물은 늘어나는데 서로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적극성이 있어야 경쟁을 하면서 자꾸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요 공급의 기본적인 이 원리를 모르니까 매물이 많아지면 경쟁을 해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상승장에서는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파트 가보면 매물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근데 서로 경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경쟁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극성이 있냐 없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하락기가 왔어요. 근데 그때 집을 사야 될 때 네. 지금보다는 그때가 그래도 더 비싸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락기가 왔지만 네. 상승하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사는 게 그때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싸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거보다 이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쯤에 산다라면 네네네.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그거보다 조금 올라 있다라고 해서 이분이 웃을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 이제 항상 과거 사례를 제가 얘기를 하는데 또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이제 분도 계시는데 네네. 사람 심리는 다 똑같아요. 내가 만약에 5억에 사서 한 8억 정도 찍고 6억이 됐어요. 그럼 1억을 벌었죠. 네네. 근데 이분은 사실은 기분 좋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나는 손해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원금이 8억이 되는 거예요. 8억이 되면서 네. 이제 떨어졌다 생각하고 기분이 안 좋고 문제는 여기서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아,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제 갈아타기. 네네. 사실은 이 들고 있는 물건을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정리를 해서 이제 올라타는 걸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그 다음 사이클에서도 계속 올라주느냐 아니면 정체되느냐 이건데 자 지금 집을 사는 사람은 어떤 평형대를 살까요? 소형을 사겠죠. 그렇죠. 네. 대부분은 소형을 살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형을 사서 잠깐 올랐다가 좀 떨어지는데 내가 산 가격보다는 올라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대형이 쭉 치고 올라가요. 그럼 이제 갈아타야지. 네.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 이제 기회비용이 생기는 거죠. 내가 분명히 갈아탈 수 있어야 되는데 네네. 갈아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형 평형을 가졌던 사람들이 언제 이 상황을 겪냐면 2015년, 16년, 17년 때 똑같은 심리 상태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뭐 이제 분양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약간 올랐던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분양가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진짜 정말 힘들고 그래도 조금 올랐던 사람들은 조금 위안이 되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다. 그리고 갈아타려고 하는데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 대형을 사지 않아요. 근데 소형은 제가 볼 때 더 심합니다. 대형은 왜 위에 있잖아요. 소형이 위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소형과 대형이 있어요. 그럼 소형이 막 올라가면 대형을 넘어설 수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소형의 전체 가격이 네. 말을 5억, 6억 넘었어요. 근데 대형이 뭐 6억 5천이에요. 그럼 얘가 넘어서 7억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그럼 없죠. 이때 약간 밀려 올라가요. 네. 밀려 올라가거든. 그래서 대형 밑에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소형하고 대형은 자, 소형은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황이 바뀌었어요. 대형은 쭉 치고 올라가는데 소형이 밑에 있어요. 얘는 철저하게 소외됩니다. 그래서 2007년 이전에는 소형이 진짜 완전히 소외됐었어요. 안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형을 들고 가서 그래도 지금 가격보다 높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큰 착각일 수 있는 거예요. 소형 들고 계신 분들이 그럼 대형으로 가야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또 말씀하신 대로 하락기가 오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갈아타는 것도 집을 사는 것과 그렇죠.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실거주 하고 있는 것도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확신이 없는 분들은 어쨌든 뭐 난 죽어도 실거주는 하고 있어야 된다. 네. 라고 마음 먹은 분한테 제가 그것까지 팔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갈아타기를 시도해서 대형으로 이제 갈아타서 편하게 그냥 거주하면서 하락은 어느 정도 맞겠지만 네네. 좀 덜 맞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되도록이면 사지 않는 게 좋은데 그렇죠. 그래도 이제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고 사기를 원한다면 일단 대형으로 가라. 네. 그게 더 유리하다는 그런 말씀이시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으로 내용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